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인문학적 상상여행 발표 시간이거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동아리 MG의 은거울 반응 실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MG 과학인문학 동아리이고요. 저희는 3학년 부원 김동영 초동아 조은수입니다. 그럼 저희 이제 은거울 반응 실험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 MG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MG라는 이름을 정한 이유는 이제 무슨 동아리 이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이제 부원이 12명이라서 그러면 그 원자번호 12인 마그네슘의 그 이름을 따와서 MG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 동아리 이름이 MG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인문학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했던 활동들인데요. 이제 실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알약 용해도 실험이나 비타민 C 적정 실험, 그리고 이제 영화를 이제 과학과 관련된 영화를 보고 자기 관점에서 글을 한번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 여행을 갔는데요. 인문학 여행에서는 이제 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가기도 했고, 그리고 천문대에도 방문했었고, 자연사 박물관이나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 방문을 해서 투어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거울 반응 실험, 루미놀 혈액 반응 실험이나 이제 ABO 혈액형 판정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광합성 색소 분리 실험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솜사탕 만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은거울 반응 실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은거울 반응 실험은 프롬알데히드의 환원성하고 산화 화학 반응을 이용해 은을 석출하는 실험입니다. 여기서 산화는 수소를 잃는 걸 말하고 환원은 수소를 얻는 걸 말하는데, 프롬알데히드는 포도당의 알데히드인 CHO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가지 용액을 섞어서 은을 만들어내는, 수소를 얻고 잃는 과정을 통해서 은을 만들어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톨렌스 시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톨렌스 시약에 촉매랑 포도당 용액을 섞어서 은을 석출해내는 건데, 톨렌스 시약은 암모니아성 질산 수용액을 말합니다. 질산 수용액에 암모니아 수를 섞어서 앙금 생성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앙금이 사라질 때까지 부으면 톨렌스 시약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여기 톨렌스 시약에 촉매인 수산화칼륨 용액을 넣어주고 포도당 용액을 넣어줍니다. 촉매는 이제 반응을 좀 더 빨리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저기 앞에 빨강색이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그 톨렌스 시약에 있는 질산은인데, 그 포도당에 있는 H가 질산은으로 이동해서 그 포도당은 산화가 되고 질산은 환원이 되면서 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네, 자세한 실험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직접 재현해 드리고 싶었는데 용액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사진으로만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부피 플라스크에 질산은 수용액을 50ml 부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모니아 수를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앞에서 봤던 앙금이 생성이 되는 것을 관찰을 하고, 이때 앙금이 다시 투명하게 사라질 때까지 암모니아 수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이게 바로 톨렌스 시약이 되는데요. 앙금이 사라진 후에 암모니아 수를 더 가하지 않도록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떨어뜨려야 은거울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만든 톨렌스 시약이 있는 시험관에 수산화 칼륨 용액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20ml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플라스크에 포도당 용액 2ml를 넣고 앞에서 만든 톨렌스 시약 용액 5ml를 넣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가열기에 물을 채워서 중탕을 한 다음에 이 동그란 플라스크를 넣고 중탕을 하면은 그 화학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마개를 닫고 천천히 흔들어주면은 이제 이 플라스크 벽에 은이 환원되어서 석출이 되면은 동그란 은 거울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실험 결과 및 고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실험을 모든 별로 했는데 모두 이제 플라스크 벽면에 은이 석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모둠에서 톨렌스 시약을 만들 때 암모니아수를 조금 덜 넣고, 그러니까 정확히 계량을 하지 않아서 앙금이 이제 다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차기운 형성 과정에서 앙금이 완전히 사라져서 용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암모니아수를 넣었어야 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약간 이제
완벽하게 거울처럼 나온 모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모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암모니아성 질산은 수용액과 포도당의 산화 환원 반응에서 알데히드의 카복실기로의 산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끝에는 이제 저희가 작성한 실험 보고서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은거울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거울 만들기 상당히 흥미롭네요. 이게 제가 과학을 잘 몰라가지고 또 새로운 사실 알아가고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발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발표는 역사팀이네요. 저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시크래프트 아니고 세계사에서 발표를 나왔습니다. 전수호, 한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차는 일단 세계사란 우리의 수업 방식, 수업 내용, 이러한 수업 방식을 선택한 이유, Q&A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란 세계사란 세계의 역사를 말합니다. 지금 말 타고 있는 나폴레옹, 이것도 세계사의 일환이죠. 그리고 지금 머리가 없긴 한데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계사란 전 인류의 역사의 정보를 역사학, 지리학, 인류학, 사회학, 언어학, 관심, 다 수학 필요 없고 그냥 세계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네, 그냥 세계의 역사. 다음은 저희의 수업 방식입니다. 네,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저희는 충의 의지, 이제 김충현 쌤의 철학을 본받아서 저희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집중유의 수업이어가지고 선택 과목을 한 학기에 모든 진도를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저희 친구들은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강의식 수업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고 집중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도적인 부분에서 이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화인데 영화의 장점은 이제 재밌죠 아무래도.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더 높아지고 아이들이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 마냥 영화만 볼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희는 돈, 명예, 권력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가 만들어보는 시놉식스, 책의 원본인데 각색을 해 영화로 만든 이유 등 글쓰기 주제를 하나씩 줘요. 영화를 하나를 볼 때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니까 더 수업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수업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본 영화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저희는 3시간 동안, 일주일에 3시간이 들어오는데 2시간은 영화를 보고 1시간은 이론 수업을 나가는 형식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수업을 지금 한 학기 동안 해왔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본 영화들입니다. BC 3000년 스타게이트, 이집트 문명의 영화예요. 내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는 아니긴 한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BC 480년 300 This is 스파르타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BC 221년에는 영웅인데 저 영웅은 이제 책이 원본인데 책을 각색해서 만들었어요. 무림 영화입니다. 액션밖에 안 나오는. 그리고 12세기 킹덤 오브 헤븐 저 되게 유명하죠. 명장면도 되게 많고 전 개인적으로 저 영화를 제일 인상 깊게 봤습니다. 19세기에 있는 사일런스 그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죠. 약간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뭐라 그러지 이걸 신앙을 맞아요. 아무튼 그런 영화고요. 약간 19세기부터 20세기 약간 이제 저희 이제 좀 가깝죠. 아까 BC 나왔는데 송강항조라고 중국에 있는 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어떤 남편과 결혼을 하냐를 다룬 영화입니다. 20시에 있는 아라비안 로렌스는 영화가 3시간인데 2시간 동안 낙타 타는 걸 보여주다가 1시간 동안 이제 정쟁을 하는 약간 그런 영화고 굿바이 레는은 이제 동독과 서독으로 옛날에 나뉘었었잖아요. 그때를 이제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 레니디라는 친구가 부모님이 동독과 서독에 갈라져 있을 때 쓰러지셨어요. 근데 서독으로 넘어가면 너무 충격을 받으실까봐 집을 동독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러한 수업 방식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건 저희들의 이유인데 저희는 인문학을 받으러 이 학교에 왔고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업도 하기 싫고 이론 수업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승훈이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제 시간표가 빡빡하고 우리들도 편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부는 스스로 한다. 니들 공부는 니들이 알아서. 이제 영화 적당히 재밌고 기억하는 데 많이 도움됐고 아까 했던 얘기죠. 이거 되게 해피해피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Q&A 시간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하하하하. 네. 네? 공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했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도 범수나 어지기 같은 친구들은 1등급 맞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혹시 다음 저랑 유리랑 아마 생각이 같을 텐데 사일런스가 진짜 명작이에요. 생각할 게 많고 사일런스 진짜 재밌습니다. 다루지 않았던 저희 레미제라블 프랑스 혁명 노래로 만들어진 영화. 지금까지 세계사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사 수업을 통해 들은 내용을 전달하다니 정말 인상 깊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재밌게 이런 발표를 해주셨네요. 다음 발표는 이제 서유진 학생의 평등한 도서관에 대한 발표입니다. 또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유진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창체 동아리인 히스토리에서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그 시립 도서관이 도서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가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책이 있어요. 네, 책도 많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도서관은 누구나 갈 수 있다입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도서관은 누구나 들어가가지고 책을 읽고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좋아합니다. 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서관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중세시대의 도서관들은 평등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도서관은 수도원 도서관이에요. 수도원 도서관은 수도자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공부를 하던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도서관은 르카르디 귀족의 사립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도서관은 프라하의 수도원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은 현대까지도 특별한 이유 없이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문 앞에서만 도서관의 내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도서관들을 살펴보면은 중세시대의 도서관의 특징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성직자, 귀족, 그리고 왕족들만 드나들 수 있었던 도서관들이었어요. 이렇게 중세시대의 도서관은 민중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어요. 도서관이. 네, 하지만 프랑스의 시대를 앞선 도서관 사상을 가진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가브리엘 노데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그런 소수 특권자층의 전유물이었어요, 도서관이.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수도원 도서관과 귀족 도서관 그리고 왕실 도서관이 민중에게 풀려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가브리엘 노데는 162년 전부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 162년 전부터 도서관은 민중에게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도서관 설립을 위한 의견서를 출판하였어요. 그렇게
도서관 설립을 위한 의견서를 쓸 수 있게 된 계기는 이게 프랑스란다. 이게 그 도서관 설립을 위한 의견서인데요. 그거를 쓰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브리엘 노데가 8,000권 정도의 책을 소장하고 있던 앙리 드 메스무 문고의 사서가 되어서 문고를 관리한 적이 있는데요. 그 문고에서 노데는 학자들에게 이런 문고를 개방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러한 경험으로 바탕을 해서 경험으로 도서관 설립을 위한 의견서를 쓸 수 있었어요. 이후로도 노데는 로마로 건너서 가서 다양한 문고의 사서가 되기도 했고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마자랭의 문고를 경영하기도 했어요. 이게 마자랭 문고인데요. 네, 마자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또한 근대적인 그런 도서관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도서관이 대중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노대와 합을 맞춰서 1643년에 마자랭은 자신의 저택에 있는 서재들과 그동안 수집해온 책을 가지고 연구 목적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라는 슬로건으로 파리 지식층에게 모두 공개하였다고 해요. 노데도 10년 동안 마자랭 재상의 문고장으로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도서를 수집하는 데 노력을 했어요. 노데가 이러한 노력을 한 이유는 이 마자랭 문고의 표어인 읽고 싶은 자 모두 오라라는 그런 뜻을 이루면서 책은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원하는 대중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서관은 그 덕분에 노대 덕분에 누구나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노대가 생각하는 도서관 개념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일 없이 도서관을 입관할 수 있거나 휴관일에도 관장의 소개장으로부터 열람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는 3주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뭔가 지금 현대 도서관에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는 뭔가 시대를 앞서서 우리에게 익숙한 도서관의 모습을 이 시대 때에도 보여준 거예요. 도서관 이용의 평등은 장소에 대한 평등과 그리고 지식 교환에 대한 평등과 그리고 사람들 간의 교류의 평등을 가져왔어요. 이러한 매력을 잘 이용하시고 이 장소에 이제 그러니까 도서관의 소중함을 모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제 도서관의 역사와 여러 가지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승재 선생님의 물리치료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 동아리에서 발표를 맡게 된 김종진이라고 합니다. 한율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이제 승모근의 기능과 마사지 방법인데, 이제 승모근은 주로 이제 우리가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이제 뭐 할 때, 돌릴 때 많이 쓰고, 이제 보통 우리가 운동할 때 이제 팔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대부분 승모근 운동을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핸드폰을 할 때 이제 좀 굽어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꽤 있죠. 자, 하고 어깨가 있죠. 어깨를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뭉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를 지그시 눌러주면은 이제 풀립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쉬어주고 이제 혈액순환이 되게 쉬어주고 다시 해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좋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팔과 어깨를 이제 붙여주는 애고 뭐냐? 이제 몸이 삐었을 때, 뭐래? 잘못 잤을 때 이때 많이 뭉치는 부분이 이제 능형근이라 할 수 있죠. 앉아. 자신을 손으로 포개인 다음에 숙여.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능형근이. 거기를 눌러주면은 됩니다. 여기를 눌러주면은 좋아요. 오케이. 어깨 견착하면 이제 날개뼈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여기 속에 있는 걸 이제 능형근이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몸무게로 잡은 다음에 당겨주면 됩니다. 야, 살살.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되고. 오케이. 능형근. 이제 뭐야 어디야? 엉덩이 근육. 여기 마사지는 방법인데 이제 엉덩이 근육은 우리가 서 있을 때 이제 골반 잘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인데 엉덩이 근육은 여기가 큰 엉덩이가 있고 여기 중간 있죠? 이 사이에 이 작은 엉덩이 근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거기를 이제 팔꿈치로 지그시 눌러주면 눌러주면은 이제 풀립니다. 예. 됐고. 자, 다음. 장요근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좌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하든가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요근이 수축이 돼요. 이게 수축이 되면은 이렇게 허리가 휘는데 이때 뭉치는데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 뼈가 있고 근육이 등에 있잖아요. 그 옆을 파고들어서 이제 손날로 이렇게 흔들면 흔들면 돼요. 이건 괜찮아. 이러면은 풀립니다. 예. 그럼 돼요. 자, 끝. 혹시 부모님들 중에 받아보고 싶다. 현민이 아버님. 여기 장요근 마사지인데. 능형근. 능형인데 여기를 눌러주면 좋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승모근. 그다음에 힘을 빼시면은 이제 여기에 여기가 이제 뭉쳐 있는데 아프신가요? 적당합니다. 오케이. 여기를 잘 풀어주시면은 나중에 편합니다. 예. 편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날개뼈 장요근이 아니라 능형근. 예. 그냥 하는 거 할 건데 팔꿈치를 올려. 여기를 그리고 팔 내려주세요. 그럼 이제 날개뼈가 나오는데 여기를 잡고 오씨 당겨주시고 한 번 더 다리를 좀 더 깊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물리치료 동아리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보는 내내 제가 다 시원해지네요. 이제 마지막 발표인 티블라썸의 스타벅스 기업 분석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티블라썸 발표를 맡은 김미승. 이현지입니다. 네, 먼저 기업 소개입니다. 스타벅스는 국내의 새로운 커피 문화를 소개하며
국내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글로벌 인재 양성, 고용 창출,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지역 사회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과 성장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 각국에서 수만여 명의 파트너들이 근무하는 세계 최고의 커피 전문 회사로 특별한 스타벅스의 경험과 문화를 한 잔의 커피와 함께 제공하며 각 국의 커피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대학에서 만난 동창인 제리 볼드윈, 제프 시글, 고든 보커 세 사람의 동업으로 1971년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시장에서 커피 원두를 로스팅하면서 티를 판매하는 작은 상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1등 항해사 스타벅에서 브랜드 이름을 생각해냈으며 세이렌이라는 인어의 이미지를 로고로 선택해서 커피 무역상들의 항해 전통과 열정 등을 연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참고로 스타벅스의 로고는 지금까지 총 4번의 변천사를 거쳤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커피 문화는 원두 커피를 집에서 만들어 마시는 형태였는데요. 1982년 사업가였던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에 다녀온 이후 에스프레소를 알게 되었고 스타벅스의 에스프레소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시 스타벅스의 핵심 사업과 어긋나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거절당했지만 그는 뜻을 꺾지 않았고 1987년 스타벅스를 인수한 뒤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추가로 당시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용어인 그란데, 벤티 등 다양한 용어들이 함께 넘어왔어요.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딜 가든 동일한 커피와 매장 내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한 고객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은 적절한 무관심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스타벅스의 고도화된 전략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충성 고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스타벅스는 전용 상품인 스타벅스 MD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MD는 매 시즌, 매 주기마다 다양한 컨셉의 상품들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라이브 스루인데요. 이 드라이브 스루 자체는 맥도날드에서 자체 개발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 드라이브 스루를 카페에 접목시킨 건 스타벅스가 최초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사이렌 오더인데요. 이 사이렌 오더는 대한민국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스마트 오더로 고객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처럼 스타벅스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에 대해 소개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자료가 흥미를 끌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에서 일부 인용을 했고 그중 첫 페이지로 야후 파이낸스 기업 요약 페이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면은 이제 마켓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시가총액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기업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109빌리언 달러라고 하면은 한화로 150조 원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삼성전자에 이어 시가총액 2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커피 가게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보다 큰 기업이 된 스타벅스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또 중요한 게 P/E 레이시오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보통 PER이라고 불리는 지표입니다. PER은 쉽게 표현해서 이 기업이 버는 돈 대비 몇 배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자료 조사 당시 스타벅스의 PER은 26인데 다른 대표적인 기업들의 PER과 비교를 해보면 애플이 29배로 비슷하고 테슬라가 88배로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PER은 분모에 주당 순이익, 분자의 현재 주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PER로 거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색 차트는 스타벅스의 연초부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 번씩 주가가 튀어오르긴 했으나 올해 시장 대비 낮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올해만 보면 다소 아쉬운 성과이겠으나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할 내용과 같이 스타벅스는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는 스타벅스의 상장 정보와 주주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상위 주요 주주들은 모두 스타벅스는 1992년 상장되어서 현재도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주주 구성이 나와 있는데 상위 주요 주주들은 모두 자산운용사들과 인덱스 펀드 자금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산운용사들이 큰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401k라고 불리는 연금 제도와 관련이 있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문화가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모습은 여러 기업들에 대해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스타벅스의 배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타벅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12년째 배당금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2% 정도의 배당률을 보여주는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으며 현재는 약 2.3%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스타벅스의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젊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함은 물론 연중 진행되는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스타벅스는 다양한 환경 보호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스타벅스 자체 내에서 매월 10일은 일회용 컵 없는 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는 전국 곳곳에 소상공인 카페와 상생 협약을 하며 지금까지 총 4번의 상생 음료를 소상공인 카페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글로벌 커피 시장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고객의 니즈를 개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스타벅스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커피 브랜드로서 혁신과 다양성을 추구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전략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에서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상품이 있는 퀴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타벅스가 창립되는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스타벅스의 CEO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문제는 스타벅스의 로고는 총 몇 번 바뀌었어요? 승엽쌤. 네, 맞습니다. 스타벅스의 티커 심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스타벅스의 현재 주가를 맞춰주세요. 박재원. 네, 맞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에서 다녀온 이후 이것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다음 중 2023 스타벅스 MD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2023? 땡. 아닙니다. 3번 아닙니다. 은기현이요. 4번 맞습니다. 4번은 2023 스타벅스 MD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MD라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기업명은 멜빌의 땡땡땡이라는 작품을 네 맞습니다. 스타벅스의 일회용 컵 없는 날은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발표 다 끝났고요. 이제 준비 시간 이제 마치고 5시까지 부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